그러면 지금 9장을 보고 있죠. 은행과 금융기관 경영. 특히 은행은 어떻게 경영되느냐. 은행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평균 은행들의, 그러니까 전체니까 전체 평균 값이니까 미국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평균 운영 현황입니다. 즉 지준이나 현금을 한 20% 가지고 있고 유가증권을 한 20% 가지고 있고 대출을 한 60% 가지고 있다. 5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 물적 자산을 1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는 한 90%가 되고 자본이 한 10%다. 부채 90%인데 부채 중에서 수시 필금은 한 10%, 그 다음에 뭐 저축성리예금은 한 60%, 그 다음에 차입금이 한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이걸 왜 20%를 하느냐? 10%를 하느냐? 5%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경영에서의 그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왜 20%냐? 많을수록 뭐가 좋고 어떤 비용이 있고 적을수록 무엇이 좋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는 왜 이만큼이냐 그 다음 이 자체 이런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업 은행별로 이걸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뭐랄까 전체적인 추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쪽 부채, 즉 자금 조달 차원에서도 본다 그러면 뭐 예금을 통한 조달, 그 다음에 차입금은 통한 조달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사실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예금으로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는 차입금도 상당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왜 11%냐라는 겁니다. 자본이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라는 거죠. 자본이 또 더 나쁘면 또 뭐가 더 적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경영의 4가지 원칙을 오늘 본격적으로 볼 건데 네 가지죠. 4가지 방향인데 4가지 해야 될 경영할 때 유념해서 해야 될 게 4가지 크게 나눠보는데 유동성 관리, 자산 관리, 부채 관리, 그 다음에 자본 관리입니다. 자본 적정성 관리.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걸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퍼센트. 이게 유동성입니다. 지준 및 현금 항목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유동성 관리의 요청입니다. 즉 유동성이 적으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돈 찾으러 왔을 때 은행에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못 주면 그 은행은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수익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수익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은행의 수익성이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게도 안 만들고 수익성도 찾을 수 있는 그 사이의 황금률이 얼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여기는 한 20%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산입니다. 뭐 이거 다 합쳐가 자산이죠. 어쨌든 유동성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자산 관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뭐 유가증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출도 있습니다. 이 2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유동성 관리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유가증권을 왜 가지냐 그러면 그 2차 지준 차원에서 가지는데 그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가지는 것이고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어떤 채권, 어떤 유가증권을 보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속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자 많이 내고 부도 안 날 사람들, 약속 잘 지킬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이 대출은 뭐 좋은 대출이죠. 좋은 대출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에 부도가 안 나고
손실을 안 만드는 좋은 대출이 되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 부분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채 부분이라는 것이 이 부채를 소위 그 영업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부채 관리라는 것은 은행 영업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대출할 돈 아니면 그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뭐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이자를 거의 안 주니까. 이게 사실은 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저축성 예금 뭐 이런 것도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한 이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자본. 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의 오너들이 출자해 있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몫이죠. 주주가 낸 돈인데 이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자본이 많다 그러면 은행은 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위험이 생기더라도 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실이 많아진다, 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더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은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본이 많으면 자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진다.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 주식에 대한 그 주에 대한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본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이런 투자해가지고 얼마 버냐, 매년 얼마 돈이 들어오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원 투자하면 매년 얼마 수익을 버느냐라는 거죠. 많이 벌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걸 많이 벌려고 그러면 오히려 은행 자본은 적을수록 좋아요. 자본은 적고 적은 자본으로 똑같이 운영하면 수익은 더 많은, 1인당 수익은 더 많은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이 적으면 문제는 은행은 부도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겁니다. 노출되고, 대신 자본이 많으면 은행은 더 부도 위험에서 더 튼튼한 그런 거죠. 대신에 은행의 소위 주주한테는 수익성은 떨어지는 이 이제 양면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경영에서의 제일 요청입니다. 자,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보는 거죠. 즉, 은행 경영의 일반 원칙은 지금 설명했죠. 유동성 관리, 자산 관리, 부채 관리,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관리. 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보면 보이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 유동성, 그걸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왼쪽 전체를 대해 가지고 어떤 성질로서 구성되어야 되느냐,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채 부분,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자본 양, 자본이 얼마가 가장 적정할 것이냐 라는 이 네 개가 은행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보면 뭐 보통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업의 전체를 잘 알 수 있다, 속속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그 경영 성과,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에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가 있죠.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네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개를 결정짓는 그 부분인데, 이걸 조금 다른 스펙트럼, 다른 차원에서 본 거죠. 이것을 특히 이제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자본 적정성 관리에서 뭐 이것도 유동성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 신용위험과 이자율 위험에서 발생합니다.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대출이 부실되는 거죠. 대출이 부실되면 자산이 나빠지고, 자산이 뭔가 하면 자산의 수익성이 떨어지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심하면 자본 적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당장에는 유동성이 부족해 가지고 뭔가 하면 흑자 부도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 즉 자산관리의 일종입니다. 자산관리 중에서 대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니면 유가증권을 어떻게 부도 안 날 거를 잘 가려서 구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출 문제죠, 신용위험은.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위험은 이제 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친다. 처음에 이자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유가증권을 생각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뭔가 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 은행 수익은 좋아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대차대조표 계상에서는 그 은행의 소위 자산이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납니다. 자산 평가액이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내가지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자산에서의 유가증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뭔가 하면 자산이 줄는 거죠. 자산이 줄기 때문에 줄고 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자율은 또 더 반대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오른쪽에 조달했던 자금 조달에 예금이라는 것이 다 이자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고정금리 예금도 있지만 많은 예금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예금이라는 것은 이자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죠.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변동금리 예금에 대해 가지고는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변동금리 예금에 대해 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이자율은 양쪽에 다 영향을 줍니다.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것은 또 만기에 따라 또 다릅니다. 유가증권도 만기가 다르죠. 만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 변동이 심했죠. 만기가 짧으면 좀 덜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예금에 대해도 뭐 수시 필금은 만기가 없는 거죠. 없지만 만기 1년 적금, 만기 5년 적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하면 만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자율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쪽 조달 비용에 끼치는 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같이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은행 경영에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이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신용위험, 이자율 위험이 나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게 변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한다,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금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대출이나 유가증권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양쪽의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은행 경영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관리. 유동성 관리가 왜 중요하냐? 자, 뭐 유동성 관리에 대해 가지고 유동성 관리를 하는 이 주재 수단이 바로 지불준비금입니다. 지준이 쪽이죠. 지준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지준이. 그러니까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이 지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준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안 가지고 있으면 당장 이 규제가 들어가고 뭐 어쨌든 벌금까지 묻니다. 벌금 물고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지준율이 굉장히 낮고 뭐 0.1%뭐 그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뭐 근데 그러다 보통 은행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초과 지준을 보유합니다. 자, 어쨌든 예를 한번 보면 초과 지준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하고 충분히 보유 못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요 경우 보면 뭐 지준이 20만 달러, 그 다음 대출이 10만 달러, 유가증권이 한 10만 달러, 전체 110만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니까 그만큼 그러면 부채 쪽에도 이게 110만 달러가 돼야 될 겁니다. 예금이 100만 달러고 자본이 10만 달러다. 이런 거죠. 이렇게 조달된 자원 가지고 지준으로 현금으로 20만 다 가지고 있고, 대출은 80만 해줬고, 뭐 유가증권으로 한 10만 정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은행의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의 평균적인 상태다. 평균보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다. 그죠?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 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10%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은행은 사실은 법적 지준액은 얼마냐 그러면 예금이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 중에 10%, 10만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만 달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은행은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법적 지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고 지준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은행이 충분한 초과 지준을 보유하고 있으면 예금 인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차 대조표의 여타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서 예금 인출이 발생했다. 예금 중에서 갑자기 이 100만 달러 예금 중에서 누가 10만 달러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러면 돈 찾으러 왔으면 10만 달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예금이 이제 10만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측항에서 대변에서 10만 달러가 줄었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이쪽 항목, 자산 항목에서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 10만 달러 줄었습니다. 즉 지준이 10만 달러, 지불준비금, 법정 및 초과 지불준비금이 10만 달러 줄은 거죠. 줄었기 때문에 10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도 여전히 법적 지준율은 현재 충족시키고 있죠. 뭐 충족 이상입니다. 사실은 90만 달러의 예금이기 때문에 지준율은 법적 지준은 9만 달러입니다. 9만 달러인데 그거보다 더 10,000달러 더 많은 1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은행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뭐 긴급한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적 기준 이상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상 밖으로 예금이 이렇게 많이 인출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더라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럼 은행은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예금 변동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사실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 인출도 오고 그다음에 예금도 들어오는 겁니다. 인출 뭐 돈 찾으러 온 사람도 있고 돈 예금하러 온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하지만 예금으로 돈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대출로 돈이 인출로 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엄청난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월급날 되면 다들 계좌에 뭔가 월급이 다 꽂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카드 결제부터 돈이 쫙 나가는 겁니다. 개인 계좌부터.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달라고 합니다. 은행의 개인 계좌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뭔가 줄든지 늘어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은행 예금은 별 차이 없다, 네트로. 그러나 물론 이제 계절적인 차이는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월급날 뭔가 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초과 지준을 많이 가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급 들으면 그게 한 달 동안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급날 초과 지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뭔가 하면 다음 월급 전날쯤 되면 초과 지진이 아주 적은 정도. 아마 이렇게 은행들을 운영할 겁니다. 보통 자금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캘린더 이어 뭐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그런 식으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뭐 월급날을 분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은 25일이 월급날이고 뭐 공무원은 15일이 월급날이고 군인은 10일이 월급날이고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죠.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한꺼번에 돈 움직임이 많게 되면 이 금융시장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의 지준 관리도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 셈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또 달라요. 그런 게 월급제가 아니라 이 주급제입니다. 대부분 주급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하면 그런 이제 큰 변화는 적은 거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큰 돈이 오는데 거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매주 오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오는 액수의 4분의 1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뭔가 하면 이 지준의 변동이 이런 식으로 예금의 변동이 더 적습니다. 더 적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봐서는 이건 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갑자기 난데없이 10% 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예로서 쉽게 보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갑자기 은행 예금이 10% 주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단나는 거죠. 야단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이제 쉽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예를 보여준 거죠. 어쨌든 이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어봐도 요거 뭐 이만 그래도 그 최소한은 넘겼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아주 초과 지준을 초과 지준 없이 법적 지준만 지킨 경우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10만 달러가 대출되고 나면 요게 쏙 빠져나가 버리니까 요게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준이 빵입니다. 금고의 돈이 비었습니다. 빈 금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준은 법적 의무이며 부족 시에는 반드시 보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보충해야 됩니다. 당장 그러니까 그날 내에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날 내에. 그날 내까지 보충 못하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징계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출을 갑자기 회사할 수 있으면 회사하든지 아니면 있던 걸 대출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출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통 연단입니다. 연단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에 당장 하는 것이 이거 파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2차 지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가채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뭘 팔아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초과 지준은 예금 유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보험이죠. 즉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뭐 당장 그날 내로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다시 9만 달러는 최소 만들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단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익성 좋을 때, 예를 들어가요, 정품도 뭔가 하면 이자율이 좋을 때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을 때 팔면 좋은 거죠. 이자율이 낮을 때 팔면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럼 채권 가격은 낮습니다. 낮아도 뭐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가격 오를 때 못 기다리고 이때는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이와 같이 지준을 이 법적 지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과 지준 왜 가지고 있느냐? 초과 지준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 초과 지준 가질 돈 가지고 뭐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면 뭐 이자는 받는 거죠. 그 채권 수익률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한 이유는 만약에 뭔가 하면 필요한 뭐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초과 지준을 즉 예금 유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초과 지준을 가지는 겁니다. 자, 뭐 유동성 부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는데, 뭐 아까 정권을 파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그것보다는 이겁니다.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차입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차입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죠.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은 아니고. 중앙은행에 차입을 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중앙은행은 만약에 그날까지 이 은행이 이걸 못 채우고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입을 해줍니다. 빌려줍니다. 법정 액수만큼 빌려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이게 비투자금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소위 벌금식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은행의 그 경영진에 대해 가지고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고 그게 더 크죠, 사실은. 돈보다는 은행 그 CEO들의 징계가 더 큰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한번 비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한번 기록이 남게 되면 그 은행은 저 이상한 은행, 완전히 레피테이션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은행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뒤부터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차입을 하는 건데,
차입을 이제 어디서 하냐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차입한다. 콜 시장이라는 것은 은행 간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시중 전체의 자금량을 관리하는데 그 자금량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관리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은행은 꼭 이 기준 부족한 은행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떤 은행은 많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은 부족한 은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은행 가가지고 부족한 은행이 제때제때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바로 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얼마 남았어, 얼마 빌려줘,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냐 그러면 자금이 많으면 그때는 오히려 돈이 넘치면 이자율이 폭락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그때는 뭐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딱 적정량만큼 그 통화 공급을 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영업 과정에서 보면 지준이 부족한 은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콜 시장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실제적으로 콜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은행 문 닫고 나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이 뭐 4시에 문 닫는다, 4시 반에 빨리 문 닫는다 그러는데 문 닫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은행은 본격적인 일이 돌아가는 거죠. 이 전체 이제 하루 영업을 다 숫자 맞추고 뭔가 하면 뭐 부족한 것을 지점부터 시작해가 본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부족하면 그걸 뭔가 하면 은행 간의 거래를 통해가지고 다 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뭔가 하면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 퇴근하려고 그러면 8시, 9시, 10시 넘어가 한 10시 정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점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낼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뒤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보통 이제 다른 데보다 빨리 문 닫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1번. 유동성이 일단 부족하면 첫 번째로 해결하는 방법은 차입. 그러니까 콜 시장을 통한 차입입니다. 그래서 콜 시장에서 예를 들어 부족한 법적 90만 달러니까 10%인 9만 달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콜 시장 가서 9만 달러를 빌려옵니다. 빌려오면 돈이 들었기 때문에 현금이 지준이 이제 9만이 된 거죠. 대신에 부채 부분에서 차입금이 9만 달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복식 부분이니까 양쪽에 동일하게 이 항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뭐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정 안 되면 뭔가 하면 아까 가지고 있던 10만 달러의 유가증권을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9만 달러가 필요하면 10,000달러 남겨놓고 9만 달러를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이걸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산 내에서 변하지 부채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 내에서 이게 10만이 많이 되고 대신에 지주는 9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대신에 유가증권 매각한 데 드는 비용은 중개수 수수료 및 여타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을 때 팔아가지고 뭐 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조달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안 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차입인데 이제 중앙은행 차입은 좀 다르니까 별개 항목을 보통 냅니다. 내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진짜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가 중앙은행에 차입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통화관리상에서 차입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RP 자금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 시중 전체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RP를 통해 가지고 자금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은행이 RP를 통해 가지고 자금 공급을 받았다. RP라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중앙은행이 받고 대신에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다음날 역거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매, 리펄처스의 조건 내에서 이제 이 채권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시중에 대한 돈을 조절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9만 달러 정도 시중에 더 돈을 공급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은행에 그런 식으로 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야 물론 이제 벌칙은 안 되겠죠. 벌칙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이 유동성 부족 처리 수단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지금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출을 축소하는 겁니다. 대출을 축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가 정권이 아니라 이제 대출을 줄인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대출을 90만 달러 대출 중에서 9만 달러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확보했다.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 자산 내에서의 구성의 변화에 따름이죠. 그렇지만 대출 축소는 은행한테 가장 값비싼 지준 조달선입니다. 왜 값비싸냐? 따져보라고요. 이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받느냐? 유가증권보다는 대출에서 이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지준 조달선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고객은 은행에 적대감을 갖게 되죠. 왜 내 돈 뺏어가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빌린 돈이지만 갑자기 왜 내 돈 뺏어가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고객 관리가 끊어집니다. 한번 그래 당하고 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은행 가버리는 거죠. 갈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갈 수만 있다면 다른 은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하고 그 다음에 이 대출자하고가 관계라는 것이 갑을의 관계가 옛날에는 갑을의 관계죠. 은행이 갑이고 대출자가 을이었는데 자금이 과잉 넘칠 때는 오히려 역전입니다. 오히려 뭔가 빌린 사람이 갑이고 은행이 을인 경우도 요즘은 그래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용 좋은 대출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점 모시던 은행에서 모시는 거죠. 모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뭔가 하면 돈을 잘못 회수했다가는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돈 안 빌리가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하나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인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대출을 줄이기는 줄이는데 그 고객에 대한 회수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출을 다른 은행에 매각하는 겁니다. 대출을 매각.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있죠. MBS, 모기지 백시큐리티죠. 그죠? 그러니까 모기지가 뭐냐? 모기지는 그냥 대출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 대출을 모아가지고 모기지 백시 MBS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SPC를 만들어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 팔긴 파는데 그걸 매각해가지고 파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냥 쉽게 이 대출을 묶어가지고 채권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9만 달러를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고객하고 관계를 적대적으로 안 만들고 이 대출을 축소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고 갑자기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우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날 만기 돌아온 대출들이 꽤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다 만기 상환이 됐다. 그래가 9만 달러가 생겼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뭐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고.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20, 30년 전에까지는 이런 방법이 없었죠. 소위 대출의 이동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은행의 새로운 그 능력이 생긴 거죠. 능력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새로운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걸 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일반적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 대차 대조표로 아까 언뜻 이야기했죠. 자, 자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유동성 관리하고도 밀집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대출과 유가증권이죠. 순서로 보면 유가증권이 깁니다. 보통 대차 대조표 보면 현금이 제일이고 유동성 순서대로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을 비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현금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고 그 다음에 대출금이고 마지막에 유형자산, 건물이나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낮은 거죠. 그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산은 그러니까 뭐 크게 봐가지고는 뭐 사실은 유형 자산은 별 뭐 상할 필요 없고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고 부동산이나 그런 건 다른 문제고 관리 대상하고는 좀 다르고 여기서 은행의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소위 유가증권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어떻게 구성하며 그 다음에 그 내에서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구성의 제일 큰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최대 수익성이죠. 은행의 유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회거래도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수익 원천이 그겁니다. 은행의 본질적인 수익 원천이라는 것이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죠. 대출이자 또는 뭔가 유가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대출과 유가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목적 함수죠.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고. 그러나 제약이 있죠. 제약. 이걸 하는데 제약이라는 것은 위험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위험이 터져버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위험이 터져버렸다는 것은 대출이 부실났다. 그러면 이자가 안 나오고 수익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 원금까지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낮추면서 가능한 한 이자를 많이 받는데 대출을 해주고 또는 위험은 낮으면서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자를 많이 주는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적정한 유동성도 확보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빠질 수 있는데 뭐 콜시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꼭 그거는 보장이 없는 거죠.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앙은행이 종종 한 번씩 금융기관에 시련을 줍니다. 한 번씩 하면 군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항상 어느 정도 제2지주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정한 유동성 확보도 필요하다. 사실 이것만 본다 그러면 몽땅 대출해 주는 게 맞죠. 유가증권보다는 대출의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몽땅 대출해 주는 것이 수익성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대출은 잘해야죠. 위험이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가능한 낮은데 잘 대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왜 유가증권을 가지냐 그러면 적정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죠.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 회수가 안 됩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어느 정도는 가지죠. 이거는 이제 제2지준, 적정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이거하고 이 두 개의 제약 내에서 이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걸 판단하죠. 적정한 유동성 차원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전체 그 자산에서 한 10%만 가지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제일 수익성 높은 채권으로 잘 찾아 넣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 10%. 그러면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 지준 20%, 뭐 유형자산 10%,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유가증권 10%, 뭐 그러고 나면 한 10.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60%죠. 그러면 그 60%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경영자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 그 비율의 결정은 이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가능한 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합니다. 자, 뭐, 자산관리 수단이라는 것은 뭐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건데, 요약하는 건데,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면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낮은 차입자를 무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액수, 비율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대출은 이제 대출 전문가,
그러니까 여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신 전문가가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부족할 때는 은행은 여신 전문가는 은행 창고에 탁 앉아가지고 뭔가 하면 줄 서 있는 사람 주고 그들은 피우면서 뭔가 하면 다 봐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하면 큰 소리 치면서 대출을 해주죠. 근데 요즘에는 은행은 돈은 남는데 대출을 할 사람이 잘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찾아놓죠. 찾아놓는데 은행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은행이 요구한 정도의 신용도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고, 은행이 요구한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은행 여신 전문가들이, 여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영업 행위를 합니다.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겠냐 그러면 이제 그 기점이 금융위기가 기점입니다. 금융위기. 그러니까 98년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부터는 기업들이 옛날식으로 이 뭐 외형 들이는 쪽보다는 뭔가 내실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된 거죠. 내실 위주로 경영한다는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고, 그러니까 외형을 키우려고 그러면 돈을 빌려가지고 외형을 많이 키우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 수익성 위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빚이 많다, 빚이 좀 많았더니만 뭔가 하면 대우 같은 대기업도 많았는데 누가 살아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가지고 기업들이 다 이제 스탠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립니다. 수익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높아지고 옛날만큼 뭔가 성장은 덜 할지 몰라도 돈은 안 빌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하면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예금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예금은 많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기업들 예금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을 받아봐야 뭔가 하면 너무 큰 액수가 있고 자기들이 운영할 능력이 없을 정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인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에서도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은 유가증권을 구입해야 된다. 합니다. 뭐 아까도 유가증권을 우리가 이제 10% 가진다? 라면 이제 그러면 유가증권 그쪽, 그러니까 프롭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쪽 파트에서 뭔가 하면 가장 그래도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채권들을 잘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거래하고 구성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 감축이라는 거죠.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 여기 각각 대출도 그렇고 유가증권도 그렇고 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유가증권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만기별로 분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발행처별로 분산을 하기도 합니다. 분산하기도 하고. 보다 이제 많은 분산은 여기죠. 대출인데, 대출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업분산입니다. 산업분산. 기업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별로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한 산업에 몰빵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그 산업이 갑자기 나빠지는. 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산업. 요즘 좋죠. 요즘은 좋은데 한 2년,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조선산업은 완전히 폭망했죠. 조선, 해운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거기 빌려준 은행들 다 그냥 거의 다 떼이고, 떼임 따기보다는 뭐 많은 부분은 떼이고 많은 부분은 산업은행에 끌려가 가지고 뭔가 거기 가서 같이 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알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자도 못 받고 있고 거의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산업별로 경기 사이클이 심하다라는 거죠. 특히 장치산업은 그렇습니다. 장치산업이라는 것은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한번 확 건져 놓으면 몇십 년 동안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확 건져고 난 뒤에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바꿔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배를 또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심하게 올 때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조선 경기가 피크였죠. 한 5년 전에 피크였다가, 그때 이제 유가도 높고 할 때 그때 피크였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든 조선사들이 다들 뭐 엄청나게 이제 규모를 키워놨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정상화되고 나니까 다들 놀리는 거죠. 다들 뭔가 토크가 다 비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거의 줄줄이 파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잘못 탔다가는
은행으로서는 뭔가 하면 여러 산업에 해줘야지. 한 산업에 했다가 그 산업이 망하면 은행이 따라 망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 기업에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기업에 해줬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제1은행입니다. 제1은행.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잘 없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에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은행이 제1은행입니다. 그게 이제 종로에 영풍빌딩 옆인가? 거기인데, 어쨌든 건물도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1은행. 이름하여 제1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이었고, 제일 자산이 크고, 제일 큰 은행이었죠. 그 제1은행의 주거래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대우그룹이 망하니까 제1은행이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우그룹이 제일 많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우그룹이 망하니까 따라 망한 겁니다. 물론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뭐 얽힌 게 있었지만 그 대우그룹이라는 것이 워낙 큰 데미지인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98년 이후부터는 은행들도 뭔가 하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한 은행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이 재벌들도 대기업들도 나누어서 거래합니다. 한쪽만 거래했다가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분산 투자한다. 분산 대출해 주는 겁니다. 산업별로, 기업별로, 지역별로 여러 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유동성도 필요하니까 안 되면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뭔가 수익성이 낮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출에 비해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죠. 그러나 이제 뭐 수익성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낮지만 좀 수익성 높은 것도 좀 가지고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황금비를 찾는 것이 이제 경영의 제일 큰 노하우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판단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잘 판단한 은행이 영업을 잘하는 것이고 운영을 잘하는 것이고 그 CEO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잘 운영하는 CEO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채. 은행의 부채라는 것은 예금이죠. 예금이 있고, 기본은 예금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도 받는 거죠. 뭐, 차입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요즘 은행은 옛날보다 조금 성격이 바뀌었다. 뭐,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요즘 은행은 머니센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니센터 은행의 등장에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은 은행 간 초단기 대출 시장의 발달과 CD와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이게 발전하면서 이 비중이 커지면서 원래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우리가 여기 수표 발행이라 그러면 그냥 요거는 자동적으로 수시 입출금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수시 입출금식,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중요성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옛날 용어로는 그게 요구불 예금이죠. 요구불 예금이고 요즘 용어로서는 우리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수표 발행 예금, 책 발행 예금인데 요즘엔 미국도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책이 없어짐으로써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은행의 기본 자금 조달이었는데 수시 입출금식 예금. 모든 사람이 하나씩 은행에 가지고 있는 통장.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뭔가 하면 뭐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이 한 달 내내 줄줄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남겨가지고 조금 이게 점점점 액수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되면 빼가지고 어디 좀 장기적으로 뭐 주식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 적금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자를 높은 데 가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주거래 통장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주거래 통장이 사실은 은행의 제일 큰 자금 조달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그 통장에 있는 액수가 크진 않죠. 크진 않지만 그러나 뭔가 하면 이제 낮을 때는 거의 0이고 그 다음에 월급 들어온 날은 좀 많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은행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두 개의 평균입니다. 두 개의 평균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이자율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자가 없는 거죠. 거의 이자가 없고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뭔가 하면 사실은 푼돈같이 보이지만 그 푼돈도 개수가 많으면 목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그걸 다 합치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출거식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 은행의 원래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은행이 머니센터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금융이 발전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뭐 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조달 방법도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조달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초단기 대출 시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콜 시장입니다. 은행 간 콜 시장. 콜 시장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돈 조달이 더 쉽게 할 수 있게,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건 뭐 매일매일 기준 못 맞춘 부분만 겨우 조달하느냐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예 장기적으로 조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라는 것이 콜은 기본적으로 1일물이지만 뭐 예외적으로 15일물 정도 거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콜 시장에서 뭔가 하면 계속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날 자금 유입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행은 계절적으로 계속 자금 과잉이 되고 어떤 은행은 계절적으로 자금 부족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농협이 그런 건데 농협은 보통 가을 되면 자금 과잉입니다. 자금이 넘치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자금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농협의 주 대출 대상이라는 것은 농민들이죠.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뭔가 하면 보통 봄에 이제 농사 시작할 때 뭔가 돈 빌려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뭐 쌀농사 진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 돈이 이제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이 수급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쌀 팔고 나면 그 돈이 이제 은행에 쭉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고 농민들은 다 농협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 뭐 거래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거래해야지 농협에서 또 농자금을 다 쉽게 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뭔가 하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리로 농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농협은 돈이 넘치고 가을 겨울 내내 돈이 넘치고 봄 되면 이제 농민들한테 대출로 돈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는 항상 콜시장에서 농협은 작은 공급자입니다.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항상 농협 가서 돈을 그만큼 몇 달 동안 빌려 놓습니다. 빌려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단기 대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 그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 비해서 커졌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옛날에는 사실은 은행 간의 이 뭔가 하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잘 모르고 쉽게 이동을 못 했던 거죠. 못했는데 최소한 이제 전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콜 시장이냐 그러면 전화입니다. 전화 통해 가지고 서로 거래했던 겁니다. 뭐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옛날같이 뭔가 하면 그 교통수단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전화는 같은 번호고 서로 그 약정되어 있는 사람끼리만 되어 있는 거죠. 그 담당자들끼리나 전화를 해가지고 남는 거 모자라는 거 거래를 하는 그래서 콜 시장입니다. 뭐 요즘은 전화가 아니라 다 인터넷을 쓰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이 발달로서 은행이 예금 이상 필요한 자금까지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계절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CD입니다. CD 양도성 예금 정수입니다. 뭐, 혹시 은행 가서 뭔가 하면 이런 예금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좀 쑥 들어갔죠. 요즘은 이게 쑥 들어갔고, MMF 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하죠. 어쨌든, 시장성 상품이 많은데, 80년대, 90년대부터 제일 이제 커진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은행들이 이제 이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CD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은행이 자금 조달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런 게 이게 CD입니다. CD인데, 이거는 이제 Certificate of Deposit.
데파짓이라는 것이 예금이죠. 그죠? 예금, 서리피케이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정수죠. 예금은 옛날에는 통장이었죠. 통장인데 통장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소위 지금도 마찬가지 셈이죠. 금융실명제에 따라 가지고 본인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인출을 할 수 있지 남이 그 통장 들고 가면 인출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위임장 받아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진짜 대리로 왔다면 다르지만 어쨌든 남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자체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예금이 있다 그러면 그 예금을 뭐 남한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 그냥 주겠다. 송금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통장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만든 겁니다. 통장은 못 주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소위 양도성 예금 정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처음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초기에는 이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기가 1년 미만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이고 뭐 어느 정도 은행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범위를 넓히준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예금만 받아서 대출해 주라 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좀 더 뭐 자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단기 채권 정도는 발행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허용했습니다. 이걸 허용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장점은 있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D라는 것이 이제 CD 앞에가 뭐가 붙냐 그러면 무기명 CD, 무기명 양도성 예금정수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무기명 양도성 예금정수.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것은 실명제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만 CD가 만약에 종이로 발행된 CD다. 한 장에 1억짜리 CD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은행에 1억 주고 가지고 CD를 사가지고 내가 딴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거 그냥 들고 가서 은행에서 CD를 1억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는 겁니다. 소위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 거래 관계를 노출 안 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은행이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CD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CD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인기는 있었습니다. 인기는 있었고 그 이야기는 소위 자금원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저걸 선호를 했죠. 선호를 한 이유는 소위 자금원 노출을 끓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탈세죠. 탈세라는 것이 뭔가 하면 기업 거래의 탈세, 그 다음에 상속 아니면 정려죠,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CD를 활용하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초기에 좀 그러고 나가지고는 현재 우리나라 CD는 대부분 무기명이 아니고 유기명입니다. 그러니까 발행할 때도 누구한테 발행된지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돈 찾으러 왔을 때 누구한테 CD마다 뭔가 하면 번호가 다 있어요. 몇 번 번호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현금화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누구한테 받은 건 알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몇 번 더 거친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탈세 수단으로 잘 쓰진 못하죠. 그리고 은행들이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뭐 이것도 뭔가 채권이기 때문에 한 장당 최소한 1억이고 고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뭔가 아마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한번 빠져나가면 은행으로서는 이제 수시 출금식 예금 같은 유동성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돈을 받아오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겁니다. 할인율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를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을 할 때 CD로 예금을 든다 그러면 뭐 1억 단위가 아니라 원하는 액수만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까지도 100만 원 이상 보통 하니까 100만 원 이상 어떤 액수든지 CD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새로운 금융수단. CD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두환 말기니까 언젠가 85년인가 1984년인가 5년 정도에부터는 금융채가 발행됐습니다. 금융채. 그러니까 은행이 뭔가 하면 은행이 장기 채권 발행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시작은 뭔가 하면 그때는 이제 국책은행에서만 시작했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 다음에 뭐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2000년에 들어가지고 시중은행 또 이제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이 이제는 채권 발행, 이거는 뭐 단기 채권이라고 그랬죠. 만기 1년 미만이지만 이게 아니라 만기 5년까지도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해가지고 뭔가 하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뭔가 하면 왜 그러면 기업은 직접 대출하지, 직접 조달하지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은행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낮은 이자율로,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낮은 이자율로 조달한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높은 이자율로 기업들이나 개인한테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은행은 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그 이 수시 필금식 예금 이 비중이 많이 줄고 은행이 뭔가 하면 원하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대출해 줄 수 있을 만큼 마음대로 조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 머니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조달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머니센터로 됐다. 자, 이게 이제 부채 관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부채 관리 방향은 아까 뭐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죠. 이건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는 은행 영업이라는 것은 대출인데 수익의 원칙은 대출인데 대출할 돈을 조달하는 것이 소위 부채,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입니다.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입이죠. 차입인데 그러면 그 자금 조달을 가능한 저리로 조달하는 것이 부채 관리를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낮은 이자율로 저비용으로 조달할 것이냐. 저비용으로 조달할 것이냐. 그래서 뭔가 하면 이자율도 가능한 낮게. 낮게. 그런데 이제 필요한 만큼, 그렇다고 뭔가 하면 너무 낮게 하면 예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낮게 하다가, 가능한 낮게 하다가 뭔가 하면 이제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자를 조금 더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하는 거죠, 은행들이. 은행 또 기업이니까 그런 수익성. 뭐 예금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은행은 또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방법이 채권 발행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조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은행의 부채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본 적정성 관리. 이거는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자, 은행 자본은 은행을 도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본이 왜 필요하느냐? 어쨌든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행도 이것도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판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면 적자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잘못하면 부도가 나죠. 그죠? 적자가 자본을 다 까먹으면 부도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많이 났죠. 금융위기 때 많이 났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면 안 나는 은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적자 규모가 자본 액수를 넘어버리면 그 즉시 부도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다 정리하는 겁니다. 즉,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의 도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본이 있으면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은행 자본의 규모는 은행 소유자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자본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고,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크면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은행의 소유자, 주주에 대해 가지고는 자본은 크면 클수록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어느 정도 자본 비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이제 은행 경영진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규제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여기다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고, 그건 우리나라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당국이 동일하게 전 세계 은행에 대해 가지고 개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도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인 거죠. 시스템을 불안정화시키는 엄청난 이 사고입니다. 한 은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간끼리 세계적으로 송금을 하고 여러 작은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한 상대가 어떻게 뭐 부도가 나버리면 그 상대방, 거래하고 있던 다른 상대방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죠. 그러면 연쇄부도가 쭉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자기 자본 규제. 은행으로서는 가능한 한 수익률 향상에서는 자본 규모가 낮은 걸 선호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자본은 가져라. 그게 이제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해가지고 이 이상 자본을 확보하게 합니다. 현재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쓰는 것이 BIS 자기자본 규제입니다. BIS 자기자본 규제.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뭐 그때 사람들은 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8%라는 이야기였습니다. 8%는 최소한 돼야 된다. 8%가 안 되면 이제 은행은 그냥 부도입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1은행부터 시작해가 여러 은행들은 문을 닫았죠. 8%. 그건 이제 BIS라고 자기자본 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BIS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입니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은행 간의 소위 송금망을 담당하는 은행이죠. 그러니까 UN 산하에서 만든 은행입니다. IMF 산하에서 만든 은행입니다. IMF 산하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은행하고 송금을 하는 겁니다. 송금을 하는 건 돈을 보내주고 나중에 받고 나중에 어쨌든 총액적으로는 다 뭔가 하면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면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줬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상대가 떼이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망에 있는 은행은 어느 정도 뭔가 하면 안전해야 된다. 그걸로 원하는 것이 BIS가 그때 원했던 것이 원래 전통적으로 BIS가 요구했던 것이 자기 자본이 8%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BIS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8% 이상 되는 은행. 그 이야기는 부실이 한꺼번에 8%가 나더라도 안 망한다는 거죠. 8% 이하만 부실 안 나면 안 망하는 그 정도. 전체 대출 중에서 8%, 전체 자산 중에서 한꺼번에 8%, 물론 이제 8%라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그 정도만 안 나면 어쨌든 부도는 안 나는 정도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자기 자본 규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본 적정성이라는 거죠. 그냥 기업이라 그러면 그냥 자본 그 수익성 관리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업은 뭔가 하면 당연히 자기 수익성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데 은행이랑 금융은 공공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자본 규제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자본을 관리하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8%는 8%. 그 다음에 구성 자체 내에도 세부적인 여러 가지 뭔가 하면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얼마나 인정해주고, 어떤 거는 뭐 후순위치는 얼마나 인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적정하게 은행들은 자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